상나라와 주변 청동기 문명들. 상나라는 기원전 1600년경 중국 역사상 최초의 왕조이다. 마지막 수도의 이름을 따서 은나라라고 불리기도 한다. 상나라 이전에 하나라가 있었다고 전해지지만 아직 전설 속의 국가로 다루어지기에 타임맵 중국사에서는 실제 존재했다고 확인되는 상나라부터 시작한다. 상나라가 존재했던 시기는 사실상의 상고 시기로 그 존재가 신화적 존재이기에 실존을 의심받곤 했다. 그러나 다행히 여러 증거가 나타나면서 상나라가 존재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다. 19세기 말까지는 전설상의 왕조로 추측했으나 1899년 발견된 갑골문이 발견되며 상나라의 존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1920년대 시작된 하남성 안양의 고고학 발굴을 통해 상의 마지막 수도인 은어의 궁전과 왕들의 무덤이 발견되고 상이라는 글자가 갑골문에서 확인되며 상 왕조는 역사의 존재가 되었다. 또한 당시 사용한 청동기와 장신구 등이 출토되며 완벽하게 역사의 시대로 들어왔다. 상은 20대 왕 반경이 은어로 천도할 때까지 도읍을 5번이나 옮겼고 왕위 역시 형제 상속에 의해 이어지곤 했다. 이는 왕권이 확립되지 못하고 지배 집단 내의 여러 부족들이 경쟁하고 다투었기 때문이다. 상나라는 신정 정치로 통치되었다. 상의 왕은 모두 점을 쳐서 국사를 진행했고 갑골문에 따르면 다양한 짐승이 제사에 쓰이기도 했다. 갑골문은 거북이의 백가죽 뼈 또는 소의 어깨뼈에 불로 달군 나무를 누르면 뼈에 균열이 생기는데 그 무늬를 보고 점을 친 것을 말한다. 갑골문의 주요 내용은 조상신과 자연신에 대한 제사, 전쟁, 농사, 재해 등 다양했다. 이러한 제사에는 인신공양도 포함되었는데 전쟁을 통해 잡아온 포로 역시도 인신공양의 제물로 쓰이기도 했다. 이때 사용된 제기가 청동기이다. 청동기를 확보하기 위해 상은 언제나 대규모 노동력을 조직하고 있어야 했다. 이러한 정교한 청동기는 신정적 권위의 상징이기도 했다. 청동과 같은 금속재 유물은 단단하고 잘 소실되지 않아 현대의 역사학자들이 상나라를 연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상의 농민들은 목재, 석재 농기구를 이용해서 보리와 수수, 기장을 재배했다. 또한 가축을 기른 증거가 확인되었으며 고대 중국의 가장 주요 기술 중 하나인 양잠을 한 것 또한 고고학적 발견에 의해 확인되었다. 당시 동아시아에는 상만 존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중원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도 청동기 문명이 성장하고 있었다. 양자강 중류의 신간대양 주묘에서는 중원의 청동기와는 다른 양식이 발견되었다. 또 양자강 상류 지역에서 확인된 청동기 문명은 훨씬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상나라는 마지막 왕인 주왕의 폭정으로 주나라에 의해 멸망하게 된다. 멸망한 시점에 대해서는 여러 설들이 있으나 대체로 기원전 1000년경으로 추정한다. 주나라의 등장, 서주와 봉건제. 주나라는 상나라를 물리치고 새롭게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국가이다. 상나라의 마지막 왕인 주왕을 물리친 주나라의 왕 무왕은 황하의 지류인 웨이허 강분지에서 세력을 확대해 상나라를 무너뜨리고 중국 최초의 천자국을 건설하였다. 주나라는 기원전 771년 견융에 의해 낙양으로 수도를 옮기기 전까지를 서주, 옮긴 이유를 동주라고 구분한다. 상과 관련해서는 지극히 적은 문헌 기록과 갑골문만이 남아있지만 서주 시기는 청동기에 새겨진 명문이 다량으로 확인될 뿐 아니라 상서, 주례 등과 같은 유가 문헌 속에서도 관련 기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을 바탕으로 복원된 주나라 사회는 상주혁명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상과 사뭇 다른 모습을 띈다. 일단 상과는 달리 봉건제, 종법제, 관료제, 정전제와 같은 정치제도가 두드러진다. 제사의식에 국가의 모든 역량이 집중되었던 상과 분명히 구별되는 부분이다. 다만 이러한 성격을 도출하였던 주요 사료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다. 왕의 전복 행위에 대한 내용을 적은 상대의 갑골문에서는 종교적 내용이 많이 검출될 수밖에 없으며 왕과 신하 사이의 정치적 주종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주시기 청동기 근문에서는 제도적 측면이 강조되기 마련이다.
더욱이 서주를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생각했던 유가의 기록인 이상, 후에 유가적 입장에서 서주를 미화했을 것이 틀림없으므로 그 내용을 그대로 신뢰할 수는 없다. 따라서 상과주의 변화를 충분히 인정해야 하지만 그 변화의 정도를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 된다. 주무왕은 기원전 1046년경 강족을 비롯한 주변의 여러 부족들과 연합하여 상을 멸망시켰다. 그렇다고 주무왕이 곧바로 상의 유민들을 완전히 장악했던 것은 아니다. 무왕은 상의 유민들을 감독하기 위해 주 왕실의 인척을 파견했지만 얼마 후 이들은 상의 후예와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이 반란을 진압하는데 무려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이는 서주 초기 동방 지배력이 대단히 취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반란의 진압을 계기로 주는 상을 포함한 동방 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군사적 정복과 지배를 꾀하였다. 우선 나급, 지금의 낙양을 건설하여 동방 통치를 위한 근거지를 마련하고 그런 뒤 본격적인 봉건제를 실시하였다. 봉건제란 왕이 제후에게 땅과 백성에 대한 통치를 일임하는 대신 제후는 왕에게 경제적 공납과 군사적 보호의 의무를 지는 통치제도를 말한다. 주는 자신의 종친들을 수도 가까이에 분봉하여 왕실을 보호하는 울타리 역할을 하도록 한 반면 공신들과 이전 왕조의 후예들은 멀리 옛 상의 영역 곳곳에 분봉하였다. 봉건제는 이념적으로 주왕이 모든 토지와 백성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른바 왕토 사상에서 출발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분봉된 제후가 해당 지역으로 가서 그곳을 점령한 뒤 점차 세력을 확대해가는 군사적 식민화 과정이었다. 또한 각 제후국은 중심지 도성을 거점으로 가까운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는 정도의 성읍 국가였으며 지금과 같은 영역 국가가 아니었다. 주나라가 점령한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습속과 전통에 맞추어 지배하는 형식이 채택되었는데 서주의 영향력 범위가 상대에 비해 넓어진 것은 이러한 방식이 유효했기 때문이었다. 한편 서주의 봉건제는 왕과 제후가 혈연에 기초한 종법관계로 맺어져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초기에는 제후에 대한 왕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한 편이었다. 이는 서주의 봉건제가 서양 중세의 계약적 봉건제와 다른 부분이기도 하다. 한편 왕과 제후 사이에 맺어진 봉건 관계는 제후와 그 아래 경과 대부, 대부와 사 등 이하 관계에도 적용되었다. 이처럼 주대는 왕을 정점으로 한 피라미드 형태의 신분 질서 구조, 이른바 봉건 질서를 갖게 되었는데 각 계층은 자신의 신분에 맞는 예약 제도를 사용해야 하는 엄격한 등급 제도가 강조되었다. 그 밖에 주례에 따르면 왕실 내부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관료들의 체계도 정비되었다. 또 맹자가 전하는 주대의 정전제는 정방형의 토지를 우물정자 모양으로 9등분한 뒤 그중 8등분을 8가구가 나누어 경작하고 중앙의 공전은 8가구가 공동 경작하여 그 수확물을 조세로 바치는 것이었다. 서주 청동기 금문 속에서 주례 속의 관직 명칭이 다수 확인되고 또 토지의 구획이 나누어져 매매되는 사례도 발견되면서 문헌 기록을 뒷받침해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 기록은 유가들에 의해 후대 윤색 및 첨가된 것임을 인지하여야 한다. 춘추패자의 시대 서주의 봉건제도는 혈연에 의한 관계와 결합된 사회제도였기에 제도 성립 초기에는 끈끈한 혈연관계로 꽤나 결속력이 강했다. 그러나 후대로 갈수록 관계가 멀어지고 혈연적으로 소원해지면서 통치체제 전반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였다. 왕위를 둘러싸고 각 세력 간의 각축전이 진행되자 주나라는 12대 왕 유왕 때 멸망하였다. 유왕은 견융, 서희 등의 이민족을 동반한 반란군에 의해 죽고 태자였던 백복도 살해당했다. 이민족 견융은 주나라 수도 호경에 눌러앉아 약탈을 벌였고 제후들은 견융을 토벌하고 호경을 되찾았다. 그 후 새로운 왕인 평왕을 옹립하고 황폐화된 도읍을 버리고 나급, 낙양으로 천도하여 동주시대를 열었다. 새롭게 천도한 주나라를 이전의 주나라와 구분하여 동주라고 부른다. 멸망한 동주의 전신을 서쪽에 있던 주나라라 하여 서주라고 부른다. 서주가 멸망하고 동주가 시작된 전반의 시기를 춘추시대라고 부른다. 이 명칭은 공자의 저작으로 전해지는 춘추라는 책 제목에서 유래한다.
동주시대를 시작한 평왕은 제후에 의해 옹립된 왕이었다. 당연히 왕권은 땅에 떨어졌고 더 이상 왕을 중심으로 한 봉건적 질서는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된다. 이를 대신한 것이 힘에 기반한 회맹질서였다. 회맹이란 제후들 중 가장 강한 힘을 가진 패자가 다른 여러 제후를 모아 한 곳에서 맹약을 맺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패자가 여러 제후들에게 힘과 권위를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으며 또 다른 새로운 패자가 등장해 세력 판도가 바뀔 때까지 중원 지역의 정치 질서를 규정했다. 제나라의 황공이나 진나라의 문공 같은 춘추시대 초기의 패자들은 주 왕의 권위를 명목상이라도 빌리기 위하여 이민족의 침입으로부터 주 왕실을 보호한다는 존양왕이 명분과 주왕이 봉건해준 이상 약소, 제후국이라도 함부로 병합해서는 안 된다는 명분을 내걸었다. 그러나 오랑캐라 치부하던 남쪽의 초나라, 오나라, 월나라가 패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자 이전의 명분들도 사라지게 되고 각 제후국들은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인근의 약소, 제후국을 멸망시킨 뒤 현을 설치해 자국의 영역을 확대시키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점령된 지역들은 소속된 나라의 귀족들에게 분배되었다. 그들은 이 지역을 자신의 군사적 거점으로 삼아 무력 기반을 갖추었기 때문에 약소국의 병합이 이루어질수록 귀족들의 군사적 영향력이 강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귀족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일부 제후국에서는 이러한 갈등에 의해 권력 찬탈이나 세력 교체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춘추시대 사회적 계층으로는 경대부 아래에 사 혹은 국인 계층이 있었다. 이들은 본래 최하층의 지배 계층으로 전쟁에 참여하고 중대 사안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종법제의 원리상 시간이 지날수록 국인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더욱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주던 종법제가 무너지면서 이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도 크게 위협받기 시작했다. 이들이 하나의 세력을 이루게 되면서 상급 귀족들은 이들을 자신의 세력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하였다. 적극적으로 경제적 특혜를 주었고 귀족과 국인계층 사이에는 은혜를 매개로 하는 새로운 결합관계가 형성되었다. 이 관계는 나중에 고대 중국 사회를 지탱하는 임협질서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춘추시대 초기에는 주로 나무 농기구가 사용되었으나 점차 철기가 도입됨에 따라 후기로 갈수록 철제 농기구 사용이 빈번해졌다. 따라서 사회 전반에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금속 농기구의 사용으로 토양의 심경이 가능해지면서 화북 지역의 경제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에 대한 직접 지배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며 고대 중국의 통치체제가 완성되어 갔다. 춘추전국 시대와 진나라의 개혁. 춘추시대가 끝나고 전국시대가 시작된다. 전국시대가 시작되는 기점은 주로 진나라가 기원전 453년 한, 위, 조의 세 나라로 분열되는 것을 기점으로 잡는다. 서주의 왕으로부터 직접 제후로 봉해진 제후국진이 내부의 하극상으로 분열되었다는 것은 명목상으로라도 남아있던 체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상징적 의미였기 때문이다. 전국시대는 오로지 강한 국력을 가진 자만이 전쟁통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약육강식의 세계였다. 전국시대 군주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극대화하고 자신의 세력 내에서 하극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권력을 군주 중심으로 재편하였다. 또 다른 제후국과의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국강병책을 강구하였다. 춘추 전국시대의 군주들은 자신의 근거지에서 나오는 물산을 장악하여 경제적 토대를 갖추고 군주권을 강화하여 사회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개혁을 펼쳤다. 전국 칠웅이라 불리우는 모든 국가에서 개혁이 있었지만 진나라에서 가장 성공적인 개혁을 이루어냈다고 평가받는다. 그 개혁은 진나라 효공 때 상황이 진행한 개혁으로 상황변법으로 불리운다. 이 개혁은 구체제와 질서를 약화시키고 시족 공동체를 해체하여 이를 다시 국가의 체제로 재편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부족 집단이 해체되어 오로지 국가에게 충성을 바치는 형태로 재편된 것이다. 이렇게 재편된 사람들은 국가의 부국 강병에 필요한 세금과 병역을 담당해야 했기 때문이다.
백성들을 5집으로 재편하여 파악하고 지배하였던 15제가 그 대표적인 정책으로 국가의 지배력이 말단 백성에게까지 미치게끔 설계된 정책이었다. 또한 국가를 9년으로 나누어 중앙의 관리를 파견하였다. 상항의 개혁은 국가의 권력을 강하게 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었다. 20년 가까이 진행된 진나라의 개혁으로 진은 지금의 장안 부근을 장악하고 당시 최대 패권국이던 위나라를 제압했다. 또한 서쪽으로 치우친 수도를 함양으로 천도하면서 중원으로 진출할 발판을 마련했을 뿐 아니라 많은 양인의 수를 바탕으로 재정을 확충하여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국가는 백성이 토지를 경작해 얻은 소득 가운데 생존에 필요한 양만 남긴 채 잉여 소득물은 모두 국가가 수취하여 국가재정을 튼실히 하였다. 이러한 지배체제를 시행하여 진에서는 풍족한 국가재정과 소농민 편제를 발달시켰고 이를 바탕으로 전쟁을 착실하게 준비할 수 있었다. 진은 다른 제후국이 넘볼 수 없는 패권국이 되었고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하였다. 이는 곧 전국 통일의 밑거름이 되었다. 진나라의 전국 통일. 중국 대륙의 패권을 잡기 위해 전국에서 영웅이 할거하였다. 지역 패권을 잡은 지역 군벌들은 옆 지역의 세력을 흡수하기 위해 노력했고 전국이 전쟁의 포화로 빠져들었다. 전국시대 전쟁이 계속되면서 사회 곳곳에서는 불만이 쌓여갔다. 지역의 패자들은 지역의 재화를 모두 쏟아부어 전쟁에 나섰다. 그런 만큼 많은 양의 물자가 전쟁에 소비되었다. 이러한 재화의 손실은 모두 생산계층인 농민이 부담해야 했다. 또한 이전 시대에 비해 전쟁의 규모가 커지고 수많은 백성들이 국가에 의해 직접적으로 징병되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다. 상인들 역시도 전쟁으로 상업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면서 종국에는 이렇게 계속되는 전쟁을 종식해야 한다는 사회 각 계층의 생각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전국에서 일어난 영웅들의 세력은 결국 7개로 압축되었다. 이들을 전국 칠웅이라고 부른다. 전국 칠웅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국가는 진이었다. 진은 전국시대 후반 제나라의 몰락 이후에 사실상 독존적인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진은 그 후 50년 동안 무리한 팽창을 진행하지 않고 새로운 강국의 부상만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서 주변국을 견제하였다. 이는 곧 진을 제외한 6국의 평균적 약화를 불러왔고 6국의 연합 및 공동대응 능력을 제거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결국 진은 국력을 응축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었고 부국 강병책으로 확보한 국력을 바탕으로 기원전 230년에 국력이 가장 약했던 한을 공격하였다. 한에 이어서 위, 초, 연, 조가 차례로 진에게 공격당해 멸망하였고 마지막으로 기원전 221년 제나라가 멸망하면서 전국시대는 진의 통일로 막을 내리게 된다. 기원전 221년에 전국을 통일한 진나라의 왕은 정이었다. 13세에 즉위하여 진을 통치하였던 정은 철저한 법치주의 정책으로 38세에 통일을 달성한다. 그 후 자신의 칭호를 황제로 바꾸어 유일한 지배자임을 과시했다. 또한 자신이 첫 번째 황제라고 하여 시황제가 되었다. 진시황은 전국을 통일한 후 전국에 군현을 설치하여 중앙집권체제를 갖추었다. 이를 군현제라고 하며 중앙에서 관리를 지방에 내려보내어 직접 통치하는 형태였다. 또한 각 나라별로 달랐던 도량형과 문자를 통일하여 진정한 통일제국의 기반도 닦았다. 진제국의 실용적 법치주의는 결국 전국시대를 막내리게 하였으며 새롭게 시작되는 진제국의 기반이 되었다. 통일 직후인 기원전 220년 진시황은 진의 옛 땅인 서북쪽 일대의 순행을 나선 것을 시작으로 사망하는 순간까지도 순행에 나섰다. 통치자가 점령 지역을 순행하는 것은 지역의 치안을 안정시키며 반란 세력을 잠재우는 효과가 있기에 막 제국을 설립한 진시황은 약 10년간 모두 5차례에 걸쳐 중국 전역을 순행하였다. 물론 이런 순행은 순탄치 않았다. 무력으로 합병한 6나라의 땅에 황제가 직접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 진시황을 암살하려는 장량 같은 인물들의 습격이 있었고 훗날 초패왕이 되는 초나라 출신 항우 역시도 이러한 진시황의 순행을 곱게 보지 않았다.
이러한 순행은 지역의 민심을 안정시키고 황제의 권위를 알리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 또한 순행하며 각종 제의에 열을 올렸는데 이는 하늘의 제사의식을 함으로써 자연재해를 막고 제국의 안녕을 기원하는 일종의 의식이었다. 진시황은 통일 후 무리한 토목사업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무덤을 건설하고 만리장성을 건설하며 수많은 인력을 동원하였다. 국가적으로 수많은 인력이 농사 같은 생산활동에서 박탈되어 토목공사에 동원되었고 이는 수많은 반발과 국력의 약화, 중앙의 통제력 약화를 가져왔다. 진나라는 짧은 기간 동안이나마 통일제국을 유지했으나 그 구심점이던 진시황이 순행 도중에 죽으면서 진이 만든 제국은 급속도로 무너져 내렸다. 진한제국의 등장과 한무제, 진시황의 중국 통일은 중국 역사에 있어 커다란 사건이었다. 화, 은, 주 시기까지는 국가는 황하중하류의 중심지를 두고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는 정도였고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는 각 제후국의 영역이 확대되었지만 동시에 그 지역 문화와 일체화되던 시기였다. 이러한 점에서 진시황의 중국 통일은 주나라 시기의 권위회복 또는 권력 승계가 아닌 새로운 시기의 도래로 봐야 한다. 진제국은 자신의 통치 방식을 점령한 땅에 이식하여 통치하였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제국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진나라는 무리한 토목공사와 엄격한 법, 집행 등의 사회불만 세력이 속출하고 내실이 다져지지 않은 채 급속한 통합을 이루었기에 사회가 위태로웠다. 진시황 사후 제국은 급속하게 무너져 내렸고 옛 제후국의 후예들이 나타나 새롭게 패자를 가렸다. 결국 초나라의 후예 항우와 한나라의 유방을 주축으로 하는 두 나라가 나타나 패권을 쥐기 위해 경쟁하였고 결국 한의 유방이 새로운 중국의 황제가 되었다. 한나라는 한 고조 유방 이후 7대 한무제 때에 이르러 군사적 팽창을 시작한다. 한무제는 대대적인 군사행동으로 한 제국의 영역을 넓혀 명실상부한 제국적 위용을 갖추었다. 당시 한나라와 가장 큰 마찰을 빚던 나라는 흉노였다. 흉노는 오르도스 지역에서 유목과 약탈을 하며 생활하는 민족이었는데 진시황이 통일 이후 이들을 황하 북쪽으로 몰아냈다. 이들은 터전을 잃고 군사적으로 결집하여 진, 한나라를 약탈하는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이들이 오르도스 지역에서 향유하던 유목 경제가 진시황의 공격으로 무너지자 이들은 세력을 결집하고 집권화된 군사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으로 등장한 인물은 묵특선우였다. 한 고조 유방 역시 진시황과 마찬가지로 흉노를 경계하였는데 이때만 해도 흉노가 한나라보다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어 한나라는 화친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흉노는 계속해서 한나라의 변경지역을 공략하여 약탈을 자행하였고 그때마다 한나라는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한무제가 즉위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반전되었다. 한무제는 즉위와 동시에 흉노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였다. 북방 변경에서 흉노의 침입을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추며 오르도스 남쪽을 차지하는 데 성공한다. 이후 고조선과 서남 방변으로의 전쟁에 집중하며 북방의 흉노전쟁도 잠시 주춤하였다. 이후 흉노의 근거지인 서역지방을 점거하기도 했으나 결국 흉노를 완전히 복속시키는 데는 실패한다. 그러나 흉노의 내분으로 호하냐 선우가 한에 항복하면서 한과 흉노의 전쟁도 일단락되었다. 한무제의 침략 전쟁은 흉노에 국한되지 않고 한나라 주변 국가들에 대해 각 방면으로 진행되었다. 남으로는 남월이 황제를 칭했고 동쪽의 고조선도 왕을 칭하며 한과 외교적 마찰을 빚었다. 서남쪽에서는 야랑전 등이 독자적 세계를 구축했다. 무제는 이러한 주변 국가들이 세력을 키우기 전에 선제적으로 침략하여 그곳에 군현을 설치하였다. 한 제국은 조공무역 체제를 정비하여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그 대가로 주변 국가에 대해 이익을 보장해 주었다. 이러한 조공무역을 시행한 데에는 한 제국의 황제가 조공을 받음으로써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을 형성하려는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군사행동과 같은 강압적 조치와 함께 조공무역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제공하여 주변국들을 한 제국의 세력권 안에 두고자 했다.
한 제국의 시대는 이렇게 열렸다. 전한의 멸망과 찬탈자 왕망 후한의 등장. 한나라는 무제 이후 천천히 쇠락하기 시작했다. 여러 황제를 거치면서 득세한 외척들은 결국 권력 투쟁에 뛰어들어 나라를 좀먹기 시작했다. 전한 성제가 즉위한 후 황태후의 일족은 조정에서 중요 직책을 차지하였다. 전한의 혼란을 수습한 왕망도 이러한 외척 왕씨의 일원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입간하였다. 왕망은 순조롭게 승진하여 평제를 옹립하고 자신의 딸을 황후로 들이면서 본격적 실권 장악에 착수하였다. 곧 왕망은 쿠데타를 일으켜 평제를 살해하고 스스로 가왕제를 칭하였다. 동시에 참의설과 천재지변을 교묘히 이용하여 한을 대신할 사람이 왕망이라는 여론을 조성하고 수차례 추대를 사양하는 과정을 거친 뒤 선양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서기 8년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국호는 신으로 하였다. 왕망은 즉위 후 대대적 개혁에 착수하였다. 전한 말기 호족이 성장하면서 토지 겸병 현상이 두드러져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왕망은 육아 경전에 기초한 주의, 정치제도를 이상적 정치제도로 설정하고 국가개혁에 들어갔다. 그러나 한의 제도 전체를 드러내는 급진적인 개혁에 국가행정은 심각한 혼란을 맞이했다. 또한 맹자에 나오는 이상적인 정전제도를 모델로 하여 모든 국토를 왕전으로 삼고 토지 소유를 금지하는 등 현실 경제와는 매우 동떨어진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현실적인 생활에 큰 불편을 가져왔다. 규제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었던 호족은 물론이거니와 원칙적으로 보호하려 했던 소농들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왕망은 유가적 지식인들의 지지와 요구에 부응하고자 정통성 확보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였으나 그러한 유가의 정치체제에 집착하여 결국 무모한 정책과 제도를 남발하였다. 주나라의 제도를 이상으로 삼았으나 현실상이 결여된 정책들은 신의 경제를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결국 유가적 정책에 집착한 나머지 소농의 지지 확보에 실패하였다. 이후 잦은 재해와 흉노와의 대외 정책에도 실패하였다. 왕망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난 정미군과 농민군의 봉기도 역시 진압에 실패했다. 결국 왕조 개창 15년 만에 정미군이 왕망을 죽이고 신왕조는 멸망하였다. 왕망의 신이 멸망하고 이후 한나라의 후예로 신나라 말기에 혼란을 통일하고 한 왕조를 재흥시킨 유수가 나타나 후한을 성립시켰다. 유수는 전한 경제의 6대 손이다. 유수는 하북지방을 기반으로 세력을 모았으며 25년 6월에 황제로 즉위하였다. 후한의 광무제로 즉위한 유수는 중국 각지에서 거병한 세력들을 평정하였다. 황제로 즉위한 지 12년인 36년에 촉 땅의 공손수를 평정하면서 중국을 통일하는 데 성공하였다. 후한의 첫 번째 수도는 낙양이었으며 오랜 전쟁으로 피폐해진 민초의 삶을 살피는 데 주력했다. 사후 시호로 광무황제로 추존되었다. 광무는 한 왕조를 중흥시켰다는 뜻에서 빛, 광을 사용하고 화란을 평정하였다는 데서 힘쓸 물을 사용하였다. 그 후 약 2000년 이후 대한제국의 초대 황제인 고종 역시 광무를 연호로 사용하면서 광무황제처럼 조선을 부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하였다. 후한의 멸망과 영웅의 시대. 유방이 건국한 한나라, 전한과 후한이 중국 대륙을 지배한 400년은 중국 고대의 완성이자 통일제국이었다. 그러나 통일은 오래가지 못했고 새로운 분열이 나타나게 되었다. 후한의 멸망 이후 이어지는 위촉 5의 삼국의 시기는 분열의 경향을 강하게 보여준 시기였다. 이때에는 지방을 중심으로 호족이 성장하였다. 지방 세력인 호족이 성장하여 중원의 모든 지방에서 영향력을 끼쳤다. 그리고 이러한 중원의 문화는 호족을 통해 주변 이민족에게까지 미쳤다. 그리고 이러한 이민족을 국가 내에 포용한 한은 한족뿐 아니라 타민족까지 포함하는 제국이 되었지만 이로 인해 구조적으로 국가의 분열이 쉬운 형태로 운영되었다. 한나라 때에는 유교를 국교화하였다. 따라서 황제의 권력이 강화되었고 지방에서는 사대부층이 성립되었다. 이 사대부층을 기반으로 각 지역은 독립적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국가가 강성하고 황제권이 강할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후한의 정치가 어지러워지고 황제의 권력이 외척과 황관에 의해 이용당하기 시작하자 지방의 호족 세력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펼칠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다. 184년 민중이 어지러운 정치를 틈타 일부 도적 세력이 도교와 교리를 섞어 태평도라는 종교를 창시했다. 태평도의 교주 장각은 대규모 난을 일으켰다. 이들을 황건적이라고 한다. 황건적의 난을 시작으로 기회를 엿보던 호족 세력은 한나라를 분열하며 세력을 키우기 시작했다. 호족들은 황건적을 소탕한다는 명분으로 거병하였고 이때부터 영웅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수많은 영웅들이 난세에 뜨고 지기를 반복했지만 곧 우리가 아는 삼국지의 위촉 5삼국이 정립되었다. 화북을 세력권으로 하는 조조와 사천의 유비, 강남을 장악한 송권 세력으로 중원이 3분되었다. 위나라는 조조를 필두로 세력을 정립하여 화북을 차지하였다. 오의 손씨 일가는 강남의 호족들과 연합하여 강남의 개발을 촉진하였고 유비는 촉으로 들어가 세력을 규합하여 촉한을 세웠다. 그러나 삼국시대의 세력 판도는 압도적 생산량을 자랑하는 화북을 점령한 위에게 판도가 기울었다. 위는 263년 촉한을 멸망시켰다. 이후 위나라의 승상 사마이를 필두로 한 사마씨는 손자대인 사마염대에 이르러 위로부터 정권을 선양받아 진나라를 세웠다. 진시황의 진나라와의 구분을 위해 서진이라고 불리운다. 서진은 남아있는 오를 멸망시키려 하였으나 내부에 있었던 선비의 반란을 진압하느라 곧바로 오를 정복하지 못했다. 그러나 280년 결국 남아있던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삼국시대를 통일하였다. 진은 종친들에게 왕의 칭호와 군사권을 주며 지방으로 분치시켰다. 서진의 정치 형태는 곧 종왕들의 정치 개입을 초래했고 곧 팔왕의 난으로 이어졌다. 당시 유목민족들은 팔왕의 난 때 용병으로 활약하면서 스스로의 힘을 자각했고 한족에게 당한 한을 풀기 위해 세력을 결집했다. 팔왕의 난 이후에 진은 동해왕 사마월에 의해 간신히 정권을 유지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이들을 진압할 수 없었다. 이를 진회제의 연호인 영가를 붙여 영가의 난이라고 부른다. 산서성을 중심으로 이주했던 흉노의 족장 유연은 팔왕의 난 때 성도왕 사마영의 휘하에 있었으나 304년에 독립을 하여 현재의 산서성을 본거지로 삼고 대선우의 지위에 앉았다. 또한 산서성 남부의 갈족 성륵을 포섭하고 한쪽 우두머리 왕미를 흡수해 하북과 산동도 지배하에 두게 되었다. 이후 유연의 아들인 유총은 낙양에 대군을 보내서 함락시키고 회제를 연행했다. 이로써 실질적으로 서진 왕조는 멸망하였고 화북은 이후 본격적인 5호 16국 시대가 시작되었다. 5호 16국은 5대 유목민족 16개의 나라가 난립하는 시대라는 의미를 지닌다. 진의 멸망으로 중국은 고대사적 역사 발전도 마침표를 찍게 된다. 저문은 영웅의 시대, 5호 16국 시대, 본디중원이라고 불리는 중국에서 멀리 떨어진 북방 민족들이 살아가는 초원이 있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북방에서 중원으로 이동한 유목민족 5민족을 5호라고 한다. 흉노, 선비, 갈, 저, 강 등 5 유목민족은 사마씨의 진나라에서 일어난 팔왕의 난이 종결될 즈음 각자 독자 정권을 수립한다. 304년 산서 지방을 근거로 흉노의 유연이 대선우를 칭하며 한나라를 건국한다. 유연은 한고조 유방의 후예를 자처하며 한을 자처하였지만 그 후대에 유효가 조로 국명을 고쳤다. 사천에서는 이웅이 성도왕을 자칭하면서 5호 16국 시대가 열리게 된다. 유목민족들은 삼국시대로 일컬어지는 후한 말기부터 한족의 영역인 이른바 중원으로 끊임없이 유입되었다. 한무제 이후 흉노는 내분으로 인하여 사실상 한에 융화되고 있었고 이는 다른 민족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미 관중 지역의 인구 중 과반수가 이들 유목민족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민족과 한족 간의 갈등 역시 첨예해지고 있었다. 선우를 자칭한 한나라 유연의 후계자 유총은 310년 사마씨의 진나라 수도 낙양을 공략하여 함락시켰다. 낙양에 거주하던 3만여 명을 살해하고 황제 회제를 사로잡아 수도 평양으로 끌고 갔다.
311년 유총은 회제와 서진의 신하 등 10만여 명을 다시 살해했다. 이 소식을 접한 서진에서는 민재를 다시 장안에서 황제로 즉위시켰다. 그러나 이것도 316년 국호를 바꾸고 다시 공격해온 전조군에게 무너져 서진은 4대 52년 만에 멸망하여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진나라가 멸망하면서 한족 정권은 중원을 이민족인 오호에게 내어주고 남쪽으로 피난을 떠난다. 이들은 강남을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진나를 건국한다. 이를 동진이라 한다. 이러한 사건을 영가의 난, 영가의 상란이라 부르는데 이 사건은 한족의 역사에는 치욕스런 역사이지만 당나라라는 새로운 제국의 출현과 다민족 국가인 중국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중원을 빼앗긴 한족은 안정된 곳을 찾아서 피난길에 나섰다. 이민의 주된 귀착지는 황하 남쪽의 강남이었으나 서북의 하서회랑과 동북의 만주 지역도 피난민의 귀착지가 되었다. 이 가운데 주요 종점은 양주와 형주였다. 이들은 동진 왕조 건립의 주요 세력이 되었고 이후 이어진 정권인 송, 제, 양, 진 등 남조 정권 통치 세력의 주력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렇게 황하 남쪽이 새롭게 주목되고 사회 주도 세력이 되면서 중원에서 피어난 귀족 제도는 그대로 강남에 이식되었다. 오호의 중원 진출로 야기된 민족이동은 강남의 개발을 불러왔고 강남의 원주민, 즉 만족이라 총칭되는 소수민족의 출현을 불러왔다. 이들의 등장은 기존 질서를 붕괴시키기도 했고 반란의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민들의 강남 진출로 인해 강남이 진정한 의미에서 중국의 영역이 된 것 역시 이 시기에 들어서이다. 이런 점에서 이 시대 유민의 이동이 중국 역사에 끼친 영향은 막대하다. 오호 16국 시대는 유연의 한나라가 성립한 304년에서 북이가 화북을 통일하는 439년까지의 기간을 지칭한다. 136년간의 기간 동안 중원은 끊임없는 분열과 통일을 반복했다. 오호 16국 시대가 분열과 통일을 거듭하게 된 배후에는 특이한 정치체제를 들 수 있다. 이들은 농경민인 한족과 유목민을 통치하는 조직을 따로 두어 통치하였는데 이를 호환분치라고 하였다. 또한 종실의 여러 왕이 군권을 장악하는 종실적 군사봉건제를 실시하였다. 찢어진 권력은 국가의 통일 역량에 상당한 장애 요소로 작용하여 통일 정권의 등장을 어렵게 하였다. 남북조 시대 북강남약의 시대 서진이 유연의 한에 의해 멸망하고 강남으로 이주한 유민들에 의해 동진이 건립되었다. 동진 건립 이후 남북 관계는 전쟁과 외교전으로 압축된다. 사마시의 서진이 멸망한 이후 중국은 남북으로 나뉘게 되었다. 한족들이 즐겨 사용하던 중화란 중국과 화하 민족의 합성어인데 중원을 유목민족에게 내주게 된 한족들은 스스로 중화를 칭하기 어려워졌다. 이들은 강남에 동진을 세우고 자신들의 고향인 중원을 회복하고자 북벌을 진행하였지만 유목민족이 주가되어 기병이 막강했던 북조의 군사력에 가로막혀 성과는 크지 않았다. 이른바 북강남약의 시대였다. 중국의 고대 사회는 경제적으로는 농업사회였다. 이때는 곧 인구가 경제적 척도였다. 경제적 중심지인 화북을 가진 북조에 비해 한족의 남조는 인구가 매우 적었다. 위초고 3국을 포함한 위진 남북조 시대 남방의 정권이 화북 정권과 대립적인 형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사천과 강남 지역이 서로 연합하거나 통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삼국시대 촉과 오가 연합하여 위에 대항한 것이 그 예시이다. 이렇게 강남이 통일되지 않으면 북조에 대항할 만한 인구와 경제력이 형성되지 않았다. 남조의 마지막 정권인 진나라가 사천을 북방 정권에 빼앗기자 북조의 수나라에 그대로 흡수된 것 역시 이 점을 말해준다. 남조는 송, 제, 양, 진 정권을 거치면서 국경선이 황하에서 회수로 다시 더 남쪽인 양쯔강으로 밀려가다가 진나라대에는 강역이 점점 좁아진다. 이는 남조가 북조의 경제력과 군사력의 국경선이 밀려 내려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북강남약의 차이에는 군사력의 차이도 한몫하고 있다. 북조의 군사력은 기본적으로 기병으로 조직된 군사이다. 이는 유목민과 농경민족인 한족의 차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북조의 기병은 치밀한 조직과 기동성을 활용한 전술을 이용하며 보병에 비해 넓은 범위를 빠르게 담당할 수 있는 장점을 지녔다. 이에 비해 남조의 보병은 이들의 적수가 될 수 없었다. 외교전도 남북조 간에 치열하였다. 또한 외교 사절 간의 정통성 논쟁도 전개되었다. 북이는 남조의 왕조를 서모랑케라 부르고 남조는 북이를 꼰 머리 오랑캐라 부르며 멸시하였다. 중화세계의 분열과 동요로 양측 사절은 현안 해결의 문제보다는 왕조의 정통성을 두고 벌이는 설전에 더욱 신경을 썼으며 이는 곧 권력의 명분을 세우는 작업이기도 했다. 남조는 송, 제, 양, 진의 순서로 정권이 이어졌으며 북조는 북이가 화북을 통일한 후 100년간 이어졌으나 동위와 서위로 나뉘어졌다. 이를 북제, 북주로 부르기도 한다. 이후 북주가 북제를 통합하고 수나라가 북주를 계승하게 된다. 이 수나라가 남조까지 통일하고 통일 정권을 이루어낸다. 수나라의 중국 통일과 당 고조 이연. 남북조 시대의 화북에 위치해 있던 북주는 수나라 창시자 양견에 의해 멸망한다. 양견은 북주를 계승하여 수나라를 세웠다. 이가 바로 수 문제이다. 589년에 문제는 자신의 차남 양광을 시켜서 남조 정벌을 진행한다. 이 정벌이 성공하면서 이른바 남북조시대의 마침표를 찍게 되는 순간이었다. 수의 남벌로 남조진이 멸망하고 300년간 지속되어 온 중국 남북조시대는 막을 내렸다. 중국을 통일한 수나라는 철저한 호구조사를 통해 인구를 착실하게 파악했다. 이를 통해 수 문제 말년에는 창고에 쌓인 곡식이 정부가 50, 60년간 사용할 양이 되어 국가의 재정 상태가 튼튼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강한 재정을 가진 수나라도 통일 후 관리에 실패하여 불과 38년 만에 멸망했다. 수나라는 짧은 시간에 멸망한 통일 왕조였지만 후세에 남긴 흔적은 매우 뚜렷했다. 군을 없애고 주연을 설치하여 관료수를 줄였다. 또한 지방관이 가지던 인명권을 중앙정부에 귀속시키면서 중앙집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갔다. 균전제와 조용조제 그리고 부병제 등 율령제도는 당 왕조에 그대로 수용되는 등 큰 영향을 끼쳤다. 또한 수나라 때 만들어져 지금까지도 사용되는 것이 바로 운하이다. 수 문제는 584년 우문계의 설계로 먼저 광통계를 개통하였다. 이어서 문제의 뒤를 이은 2대 황제 수 양제는 대규모의 운하 개착에 나서 605년부터 610년까지 통제거, 항구, 영제거, 강남하 등 서로 연결된 4개의 운하를 만들어 대운하로 완성하였다. 이 운하는 낙양을 중심으로 북으로는 탁군, 남으로는 여항까지 총 길이 2500km나 되는 남북을 잇는 교통로였다. 수나라의 대운하 공사는 중국 교통의 역사에서 가히 대혁명이라고 할 만하다. 이 대운하가 후세에 미친 영향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물자를 육상으로 운반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드나 운하를 통해 수상으로 운반해 비용을 혁명적으로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에 운하는 정부에서 물자를 운송하는 관영 전용 수로였으나 당대 중기 이후부터는 민간에서도 이용하기 시작했다. 운하는 위진 남북 조시대에 진행된 남방의 경제개발 성과를 북방 수도 지역으로 흡수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당시 수도가 있는 관중 지역은 이미 포화 상태여서 경지 면적이 더 이상 늘어날 수 없었지만 인구는 급속히 증가하여 지역 생산량만으로는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 따라서 강남이나 다른 지역에서의 인구를 지탱하기 위해 물자 수송이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운하는 필수적이었다. 또한 고구려 원정기지 탁군과 당시 경제 중심인 강남을 연결하여 병참선을 원활하게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연이은 고구려 원정 실패로 인해 수나라는 반란에 휩싸였다. 수 양제 말기에 일어난 반란 집단은 그 수가 200여 개에 달할 정도였다. 이 반란 세력 중 하나인 이연이 당을 세우고 중국을 재통일한다. 이연의 모친은 양견의 처 독고신의 넷째 딸이었고 이연 또한 수 문제의 처조카이자 수 양제의 이종사촌 형이었으므로 당나라 황실과 관롱 집단, 수나라 황실은 실제로 꽤 밀접한 혈연 관계가 있었던 것이다. 이연은 이러한 까닭으로 충분히 쉽게 수나라의 수도 대흥을 함락할 수 있었고
마침내 중국을 재통일하게 된다. 이렇게 태어난 당은 수의 발전과 운하를 디딤돌로 삼아 이른바 대당 제국을 이룬다. 당의 건국과 당 태종 이세민 치세. 당의 창업자는 고조 이연이지만 수나라 말기 반란 세력을 진압하고 실질적으로 창업을 주도한 인물은 2대 황제당 태종 이세민이었다. 이는 훗날 조선의 창업자 이성계의 아들들이 실질적으로 조선의 창업에 앞장선 것과 매우 유사하다. 당 고조 이연의 둘째 아들이었던 이세민은 장안성의 북문인 현무문에서 황태자인 형 건성과 동생 원기를 살해하고 아버지로부터 사실상 강제적으로 양위를 받았다. 이를 현무문의 변이라고 부른다. 사건 이후 2달이 지나 아버지로부터 황위를 이어받아 29세에 황제가 된 23년간의 태종의 정치는 후세의 정관의 치라 불리며 높게 평가되었다. 이런 정관의 치세를 연 태종의 정치에는 3가지 조처가 있었다. 태종은 오경정의를 편찬하여 남북조 시대에 갈라진 경서 해석에 대한 차이를 통일했다. 명분은 경서 해석의 통일이었지만 사실상 당 황실과 자신에게 맞게 경서 해석을 통일한 것이었고 이를 통해 사상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정관시족지를 편찬하여 당시 최고의 문벌이었던 박능 최씨의 서열을 끌어내리고 황실과 외척을 올려두었다. 이로써 남북조 시대 사회적 계층 질서를 황실 중심으로 바꾸는 데 성공하였다. 또 관찬 역사를 열어 사관을 협박하여 실록을 봄으로써 역사가 정치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도덕적, 정치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수완과 업적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다. 630년에는 북방 돌궐 제국을 멸망시키고 탱그리카간, 청가한 호칭을 얻었다. 호월일가라는 태종의 종족관으로 농경과 유목지역을 총괄하는 최고 통치자로 인정받았다. 당 태종대의 당 제국은 만국 내정과 화이대동의 세계제국으로서 위치를 공고히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당 태종의 정치는 이상적인 것으로 평가받지만 그의 치세 동안 당은 수의 국력을 절대 넘어서지 못했다. 또한 동생의 부인을 비로 끌어들이고 자신의 혈육을 살해하는 짓을 저질렀다. 이는 수 양제와 매우 유사한 행태이지만 수양제는 희대의 폭군으로 그는 명군으로 정형화되었다. 태종은 당이 건국 당시의 전쟁에서도 또한 고구려 원정 이전까지 연전연승하며 전장의 백전노장으로 이름을 날렸다. 당의 영토팽창 정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나 고구려 공격만큼은 성공하지 못했다. 645년 2월 낙양을 거쳐 고구려 정벌을 떠났다. 약 30만의 병력을 데리고 요하를 건너 요동성을 공격해 함락하였다. 요동성은 고구려의 대성으로 이곳을 빼앗긴 것은 고구려가 넓은 요동 땅의 영향력을 잃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안시성에서 고구려가 당의 공격을 막아내고 겨울이 오면서 당의 1차 고구려 원정은 실패하게 된다. 이후에도 2차와 3차에 걸쳐서 당은 고구려를 공격했으나 요동 방어선을 공격하는데 실패하여 당의 고구려 원정은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 당 태종은 자신의 염원인 고구려 공략을 마치지 못한 채 죽었다. 그 후계는 원래 황태자 이승건이 있었으나 불량하다 하여 패하였다. 이후 구남 진왕 이치가 황태자가 되었고 그가 당 고종이 되었다. 후계자인 당 고종이 그의 유지를 이어받아 고구려를 멸망시킨다. 당 고종과 여황제 측천무후. 당 고종은 당 태종이 마무리 짓지 못한 고구려 원정과 나당 전쟁을 마무리하고 동쪽의 정벌을 마무리한다. 비록 신라는 동쪽에 남아있었지만 가장 위협적이었던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요동의 철광석과 만주의 생산력에 대한 것들을 이미 차지한 뒤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또 한 가지 고종대에 주목할 만 것은 중국 역사에서 유일무이한 여자 황제 측천무후가 있다. 그녀는 당 태종의 후궁으로 있다가 태종이 죽자 감업사의 비구니로 출가한다. 당시 법도로는 후사를 두지 못한 선제의 후궁은 비구니가 되어야 했다. 그러나 그를 눈여겨보던 태종의 아들 고종은 그를 다시 불러들여 후궁으로 삼았다. 어머니 뻘이던 여자를 다시 자신의 아내로 맞이한 것이다. 그 후 후궁의 자격으로 고종의 장남 이홍을 출산하였다. 이 출산으로 그는 후궁에서 비로 승격된다.
고종의 황후이던 왕씨는 654년 측천무후의 딸이 죽은 사건을 계기로 폐서인되고 측천무후는 결국 고종의 황후가 된다. 이때가 영희 6년 655년 10월 13일이었다. 그녀는 황후로서 35년간 조정을 장악하였고 중국 고대의 이상 국가인 주나라를 본따 국호를 주로 바꿔서 당 왕조를 중절시켰다. 그녀가 황제로 등극한 것은 그녀만의 탁월한 능력이 있지만 여성의 권한이 강한 당 왕조의 분위기도 한몫하였다. 그녀는 서위시대 이래로 강고하게 중앙 정치를 주도하던 관롱 집단을 정계에서 몰아낼 정도로 비상한 능력의 소유자였다. 앞서 고종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의 현명함을 두려워한 측천무후는 황태자가 된 자신의 아들들을 독살한 후 세 번째 아들 이현을 황태자로 삼았다. 그는 형들과 달리 유약하고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는 아들이었다. 이후 고종이 683년 사망하자 이현이 황위에 올라 중종이 되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측천무후의 손에 폐위되었고 자신의 막내 아들을 다시 황위에 올려 예종이 되었다. 그때부터 측천무후는 모든 실권을 장악하고 정사를 관장했다. 이러한 그녀의 행보에 반발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684년 9월 양주의 서경업이 군사를 일으키기도 하였으나 곧 진압군에 의해 평정되었다. 또한 당 고조 이현의 11남 한왕 이원가도 이러한 행동에 반기를 들었으나 역시 진압되었다. 690년 측천무후는 결국 국호를 주로 고치고 15년간 황제로서 중국을 다스렸다. 측천무후가 무씨이므로 무씨왕조, 무주시대라고 불리기도 한다. 15년간의 통치 이후 황태자 자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측천무후는 자신의 조카 무승사나 무삼사를 황태자로 책봉하려 했으나 대관들의 반대로 다시 유폐되어 있던 여릉왕 이현을 태자에 봉했다. 705년 병에 걸린 측천무후는 장간지의 요청으로 당나라의 국호 복원을 허락하였고 결국 15년 만에 당왕조가 복원되었다. 그리고 중종 이현이 다시 황제에 즉위하였다. 705년 음력 11월 2일 반세기 동안 천하를 다스렸던 측천무후는 장안, 상향궁 선거전에서 82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당나라는 이후 예종의 후손들이 황위를 계속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녀는 무주의 황제가 아닌 당나라의 태후로서 태묘에 봉인되어 제사를 받았다. 최종적으로 올린 정식 시호는 측천순성황후이다. 측천무후의 시대는 내치도 비교적 안정되어 통치. 50년간 대규모 농민 반란이 한 번도 없었다는 점 등 많은 업적을 남겼다. 당 현종과 양귀비 사그러지는 당나라. 측천무후로 인해 단절되었던 당 왕조는 중종의 복위로 인하여 다시 복원되었다. 그 후 예종이 즉위하였고 다음으로 예종의 삼남인 현종이 6대 황제로 즉위하여 당을 깨원의 치세라는 전성기로 이끌었다. 당 태종 시기 300만 미만이던 호구수가 현종 치세 726년에는 2배인 706만 호로 늘어났다. 경제적 호황기를 맞아 쌀값도 저렴하였고 태평의 시대로 평가된다. 그러나 국가의 근간이던 균전제와 부병제 등 율령체제가 붕괴될 조짐이 보이던 때 역시도 이때이다. 토지 환수가 안 되어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지자 균전제가 흔들렸고 균전제 위에 기초한 부병제도 덩달아 부실해져 갔다. 빈농은 고향을 등지고 토지를 떠나 유랑민이 되어갔다. 당 현종은 황후가 죽은 뒤 자신의 며느리인 왕옥환을 마음에 들어하며 그녀를 기비로 책립한다. 오래전 태종이 한 방법 그대로 자신의 며느리를 아내로 삼은 것이다. 이 왕옥환이 바로 유명한 양귀비이다. 양귀비가 입궁하여 당 현종의 총애를 받자 이는 조정 내부에서 권력 갈등에 불을 붙이는 도화선이 된다. 양귀비의 친인척들도 양귀비의 후광에 득세하였다. 사촌 오빠인 양국충이 득세하면서 당시 무장이던 안녹산과의 총애 경쟁에서 마찰이 생겼다. 안녹산은 서역과 돌궐 출신의 부모에서 태어나 6개 국어를 능통하게 구사하는 번장이었다. 번장으로 황제의 총애를 받으며 당이 국방 병력의 3분의 1을 장악하게 된다. 그러나 양귀비 오빠인 양국충이 안녹산을 모반제로 밀고 하면서 안녹산은 양국충을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반기를 들고 15만의 병력을 이끌고 장안을 향해 공격하였다.
이를 안녹산의 난 또는 함께 반란을 일으킨 사사명과 합쳐 안사의 난이라고 한다. 안녹산과 양국충의 갈등으로 촉발된 안녹산의 반란은 당시 부병제는 파탄의 길을 걷고 있었지만 변경에서는 계속해서 소모적인 전투가 반복되는 시대적 모순에 따른 필연적 결과이기도 했다. 안녹산의 난 당시 안녹산의 군이 장안에 미치자 황제는 사천으로 피난을 떠났고 반란군의 강요로 양귀비를 처형했다. 난이 겨우 평정되고 난 후 당 왕조는 힘을 잃게 되고 실질적인 독립소왕국이며 절도사가 지휘하는 번진의 할거 국면을 용인할 수밖에 없었다. 당 외적으로는 위구르 등 중앙아시아 유목 세력이 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통일제국을 세웠다. 당은 흉노 등 유목 세력을 견제하며 중앙아시아 서역지배 경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안녹산의 난 이후 위구르 제국은 토번과 서역을 아우르며 중앙아시아의 새로운 지배자로 나타났다. 번진의 할거와 동시에 당 조정 내부에 출현한 정치 세력은 황관 세력이다. 이들은 현종 후기 3,000명 가까운 세력을 자랑했다. 안사의 난 이후 각지의 절도사 세력은 통제되지 않았다. 무장들 역시 신임할 수 없었다. 따라서 중앙금군인 신채군의 통수권을 황관에게 주고 황관을 감군사로 임명해 지방 절도사를 감시토록 하였다. 군권과 행정권을 장악한 황관은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 황관들은 대권을 장악하여 황제의 존폐와 생사 여탈권을 쥐고 나라를 흔들었다. 820년 헌종이 황관에게 피살된 후 당왕조의 8황제 중 경종만이 유일한 태자로서 황위를 물려받았고 나머지 황제는 모두 황관에 의해 옹립되었다. 이렇게 당 후기 황제와 권력은 황관의 손에 놀아나는 형국이었고 황관의 득세와 전횡으로 당 제국은 천천히 찬란했던 제국의 빛을 잃게 되었다. 세계 제국의 붕괴, 당나라의 멸망과 황소의 난. 안녹산의 난 이후 당나라의 국정은 혼란스러워졌다. 당 중앙정부와 번진의 갈등, 조정 내부에서의 황관 세력, 권력을 향한 암투의 심화와 이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이 모두 겹쳐진 결과였다. 변경에서 당을 에워싸듯 설치되었던 번진은 내지로 옮겨졌다. 본디 번진의 역할인 변경의 방어가 아닌 수도 근거리에서 반란 진압을 하기 위해서였다. 50개의 번진 가운데 40개의 번진이 내지로 옮겨졌다. 내지의 번진 가운데 일부는 징세, 사법, 군사 등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소왕국적 면모를 가진 번진도 있었다. 특히 천웅, 성덕, 노룡 등의 하북 3진은 노골적으로 당 중앙정부에 저항했다. 번진을 당 중앙정부에 순응하게 만드는 작업 즉 번진 간섭은 당 왕조에게는 사활이 걸린 일이었다. 이를 위해서 황제와 중앙정부는 중앙금군을 증강하는 게 급선무였고 이를 위해서 가혹한 징세 외에는 답이 없었다. 안사의 난 이후부터 당 정부는 바닥난 재정 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해 소금의 전매제를 실시했다. 이전까지 상인에 의해서 자유롭게 판매되던 소금을 정부가 독점하기 시작한 것은 758년 강해 지역이었다. 이것이 큰 성과를 거두어 소금의 전매는 전국으로 확대되어 시행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소금을 통한 세수 확보에는 성공하였다. 문제는 너무 성공적이어서 재정 수입의 절반이 소금 전매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생존에 필수적인 소금이 전매가 되면서 가격이 치솟아 올랐다. 소농민은 정상적으로 소금을 살 수 없어 소금 밀매업자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되었다. 또한 차 역시 전매의 대상이 되었고 차도 소금과 동일하게 밀매업자가 성행하였다. 삶이 어려워지자 민초들은 누군가 반란의 깃발을 들기만 하면 구름과 같이 모여들었다. 가장 먼저 반란이 터져나온 곳은 번진의 병사들이다. 이들은 대우에 민감한 존재들이었으므로 절도사와 대립이 격화되었다. 이 당시 일어난 강전태, 방운의 반란은 번진의 병사들이 일으킨 반란이었다. 반란이 길어지면서 번진의 병사들뿐 아니라 근처의 농민들 역시 반란군에 참여하였다. 이러면서 이들이 주장하는 사항도 단순한 처우 개선이 아닌 평등의 이념을 주창하기 시작했다. 당에 유학했던 신라인 최치원의 토항소경문으로 유명한 황소의 난은
태평천국운동과 함께 중국에서 일어난 가장 큰 반란이었다. 황소의 난의 주축은 소금과 차의 밀매업자였다. 황소는 당 왕조의 수도인 낙양과 장안을 향해 진군하며 자신을 천보평균 대장군이라고 자칭했다. 빈부의 격차가 없는 평균을 행하는 장군이라고 말한 것은 자신의 지지층의 주장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각지에서 일어난 반란은 번진의 자립화 움직임을 전국적으로 확대시켰고 황소의 난이 휩쓸었던 화북, 화중, 화남이 피해가 극심했다. 당나라는 황소의 난을 가까스로 진압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 과정에서 지방 군벌들의 성장을 억제하지 못했다. 또한 희종이 반란을 피해 파천했던 사천도 반란의 화를 피하지 못했다. 당 중앙정부는 장안 일대만을 지배하는 일개 지방정권으로 전락했고 결국 주전충 군벌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다. 이렇게 제국을 칭하던 당나라는 20대 황제 애제를 끝으로 300년의 역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5대 19개 시대. 주전충은 가난한 농부 출신으로 황소의 난이 발발하자 그의 무리에 가담하여 장안 함락에 공을 세웠다. 그가 두각을 나타내자 황소는 그를 경계하고 있었다. 황소는 장안을 함락하고 대제를 세웠으나 대제는 정치가로서 자질이 부족하여 자멸의 길에 들어섰다. 주전충은 촉에 있던 당나라 장군 왕중영과 내통하여 장안에서 황소를 격퇴하였다. 이 전공으로 주전충에게는 당나라로부터 사례가 내려졌고 이때 전충이라는 이름도 받았다. 주전충은 절도사로 즉위한 후 당나라 내부에서 주도권 쟁탈전을 벌였고 여기서 승리하여 실권을 장악한다. 당시 당나라는 장안 일대만을 보유한 지방정권에 불과했고 각지에서는 절도사들이 군웅할 거하고 있었다. 907년 주전충은 당 소선제로부터 선양을 받아 국호를 양으로 정하고 새로운 나라 양나라를 건국하였다. 이를 남북 조시대의 양나라와 구분하여 후량이라고 한다. 그러나 주전충이 건국한 양은 그저 장안을 점령한 세력일 뿐이었다. 나라 각지에서 난립한 절도사 세력은 평정되지 않고 있었다. 산서 일대에는 가장 유력한 세력인 이긍용이 후량 정권에 강력히 저항하고 있었다. 또한 섬서 일대에는 이무정, 하북과 요동 일대에는 유인공, 유수광 부자 등이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강남에서도 동일했다. 남중국 일대의 세력들은 주전충의 후량 건국 시기에 전후하여 각각 독립정권을 수립한다. 회남과 강서, 강동에는 오나라, 양절 지방에는 5월, 호남에는 초, 사천에는 전촉, 복건에는 민이 세워진다. 이렇게 중국 대륙은 다시 분열하게 된다. 이렇게 역사상 최후의 분열기인 5대 10국 시대가 열리게 된다. 5대 10국 시대는 화북지방을 순차적으로 점거하였던 5개의 중앙왕조와 동일한 시기 중국 강남에서 건립되었던 10개의 지방정권을 일컫는다. 5개의 중앙왕조는 주전충의 후량으로 시작하여 후당, 후진, 후한, 후주이다. 10국은 오, 전촉, 후촉, 남당, 5월, 민, 초, 형남, 남한, 북한을 가리킨다. 이 5대 10국의 혼란은 통일 왕조인 송나라가 건국되고도 진정되지 않았다. 이 시기 정치의 중심지는 여전히 화북지방이었다. 그래서 5대에 해당하는 이 국가들 중 후진은 거란의 원조를 받아 이전 정권인 후당을 멸망시켰는데 그 원조의 대가로 거란에게 연운 16주를 할양한다. 이 연운 16주는 5대 10국의 혼란이 종식되고 송 왕조가 중국을 통일한 이후에도 거란의 영토로 잔존하게 된다. 5대 중앙정권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존재했던 정권인 후주는 남으로는 남당을 굴복시키고 북으로는 거란을 공격하여 연운 16주를 일부 회복하는 등의 활약을 보였다. 또한 내정개혁과 외정의 성공으로 후주는 여타 지방정권에 비해 절대적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뒤이어 나온 송의 중국 통일은 이러한 후주의 성공을 계승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5대 10국 시대는 당대 후반기에서부터 이어진 무인 지배체계가 최고 정점에 다다른 시기이다. 또한 각지에 산재된 지방정권 역시 당대의 번진 세력이 독립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에도 송대로 이어지는 사회 발전적 요소들이 나타났으며 황제 중심의 정치체제와 사회경제 분야의 발전 등이 나타났다.